2022년 12월 30일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한 해 마지막 오피스 데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한 네, 해 고생하셨고,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웅달책방 구독자 여러분, 또 우리 경제 읽어주는 남자 TV 구독자 여러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영광이고, 내년 새해도 잘 부탁드린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웅달님. 네, 교수님 저도 이렇게 올해 네, 우선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즉시 분석 시간을 좀 기다려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시청자님들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중요한 자료가 발표될 때마다 가장 먼저 교수님을 뵙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분석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시죠. 예, 교수님 그러면 이 12월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었는데요. 이것에 관한 총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총평은요.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발표된 소비자 물가 동향 조사고요. 이 자료가 잘 보이시죠? 네, 네, 이게 우리 소비자 물가 조사 결과입니다. 한 가지 좀 재밌는 것은 평상시에는 예를 들어서 12월 물가 상승률이면 그 다음 달 1월 첫 번째 화요일 정도에 발표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물가고, 또 소비자 물가 연간 물가도 같이 발표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월 말에 발표된다, 이런 특징이 좀 있고요. 좀 이례적인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월별 물가 상승률, 12월 물가 상승률과 연간 물가 상승률 두 가지가 발표되는 겁니다. 두 개의 보도 자료가 같이 혼합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낀 총평은요. 여기 자료에서 제시된 것처럼 먼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2월 물가 상승률이 5.60% 상승했어요. 어, 5.0%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1월에도 5.0이었거든요. 그래서 12월 또 5.0. 저는 좀 4%대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좀 기대감, 바람이 좀 있었는데,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물가가 잡히진 않는구나. 음,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는 거죠. 그죠?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게 제 첫 번째 월별 물가 상승률이라는 관점에서 총평이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연간 물가 상승률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간을 기준으로는 올해 총 5.1% 상승했습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걸 비교를 해본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 역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에요. 흐름 아, 보세요. 2020년까지만 해도 우리 2%가 채 안 됐었어요. 그죠? 네, 특히 이 19년과 20년은 1%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저물가가 매우 걱정이었었죠. 네, 그러니까 이때는 디플레이션이 우려됐었어요. 실제 1년 동안의 연간 물가 상승률이 0.5%니까 그 월별로 따졌을 때는 마이너스 물가를 찍은 적도 몇 번씩 있거든요. 두세 개월 정도.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걱정된다.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고, 그러면 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웅달님. 스마트폰을 바꾸려고 그랬는데 이게 100만 원이에요. 근데 네. 이거 다음 달에 사면 뭐 90만 원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다음 안 달에 사죠. 삽니까? 지금 사? 안 사죠, 지금. 안 사. 다음 달에 사죠. 그럼 네. 다음 달에 사려고 또 갔는데 또 80만 원으로 떨어진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때 사죠. 사야죠. 네. 이게 그럼 소비가 위축되죠. 그럼 물가 하락은 소비를 또 위축시켜서 재밌게도 또 다른 물가 하락을 만들어요. 음, 이것을 소용돌이라고 해요. 소용돌이. 네. 디플레이셔너리 스파이럴. 아, 디플레이션 소용돌이. 그걸 대표적으로 그거에 처한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디플레이션이 우려됐었던 경제다라고 볼 수 있고요. 21년에 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로부터 좀 벗어나면서 불균형 회복 시작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선진국들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LG 가전사라든가 이런 경우는 매출이 너무 늘어서 이거 언제까지 유지될까가 질문이었었어요. 그 음. 당시 21년에. 근데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신흥개도국들은 여전히 백신 보급이 안 돼서 그러니까 셧다운이 계속 일어나는 것. 부품이나 원자재 공급이 안 됐던 그게 21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22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죠. 저도.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22년 1, 2월 달에 뭐가 터집니까?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죠. 공급망이 완전히 차단된 거예요. 왜? 바이든이 또 서방 국가 유럽이 뭐 했습니까?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음. 그러면서 말 그대로 5.1%라는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세가 우리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는 순간이다. 네. 정말 보시는 것처럼 그 어떤 해에도 이런 숫자가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5.1%가 나온 것도 굉장히 기이하고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래서 22년은 네, 인플레이션의 시대였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변수가 등장할 때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항상 유추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시면 좋지 않을까. 또 여러분들이 많은 유튜브 채널도 이용하실 텐데 이용하실 때 어 물고기를 잡아주는 그런 콘텐츠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콘텐츠. 그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경제 여건은 계속 바뀌니까 네. 여러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전쟁 이전에는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좋아요. 근데 전쟁이 발생되면 물가 전망에 대한 수정,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제 월별 물가 상승률과 연간 물가 상승률의 총평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교수님께서 4%대를 조금 예상하시고 나오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여전히 5%대고 또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5.1%라서 그러면 네. 완전히 이 물가 이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완전히 잡혔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어려움이 있을까요? 예. 그 부분은 또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께 자명하게 이해가 되시니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 보시면 제가 늘상 보여드리는 그래프이고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추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값이 이 빨간색을 제가 쳐 놓은 이유는 이게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라는 거죠. 2%. 물가 정점 찍고 그래도 안정화되는 경로하에 놓여 있기는 하다. 그죠? 그런데 이게 아직 2%까지 가려면 어, 시간이 걸리겠구나. 여러분 그 전문 용어로 어 이런 인사이트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통계나 막 이런 걸 분석하는 능력이 없으시면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통계가 한번 올라가면 내려올 때도 그만큼 걸려요. 아, 그걸 이제 정규 분포에 가깝다. 혹은 벨 모양이다, 종 모양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네, 적어도 그런 모습을 거의 가져갑니다. 거의. 그러니까 결국 이 2%에 부합하는 그 수준이 오려면 22년 7월 6.3%가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고점이었으니까 네, 그로부터 21년 1월 정도부터 2%를 초과했었다고 한다면 대략 1년 7개월 정도가 걸렸죠. 그럼 네. 이로부터 1년 7개월이 걸려야 2% 정도가 안착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어,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 변수들을 더해야 되겠죠. 그 몇 네, 가지 변수가 물가 정점 찍었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수입 물가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지표격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오르면 이어서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수입 물가가 좀 안정화되면 또 되다가 또 수입 물가가 치솟고 나면 그 이후에 소비자 물가가 치솟다가 수입 물가가 또 정체되는 과정에서는 또 정체되다가 수입 물가가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소비자 물가도 하락한다.
네.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해외로부터 물건을 사와서 제조하고 그걸 유통하고 여러분이 뭐 라면 먹고 뭐 식료품 먹고 뭐 이렇게 드시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잡히면 이어서 한 3달 정도 있다가 소비자 물가가 잡힌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아 수입 물가 지수가 선행 지표겠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물고기 잡는 법인 거예요. '아 수입 물가 지수가 잡히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수입 물가가 이만큼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 '아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이런 흐름으로 2-3개월 있다가 흘러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아 물가 정점 찍은 게 맞구나.' 다만 정점 찍었다고 했지 물가 상승률이 2%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 안정적인 물가가 온 건 아니구나. 네. 금리 인상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결하겠구나. 이렇게 어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물가와 금리 간의 관계를 설정하시고요. 그다음 수입 물가 지수를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계속 업데이트해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수입 물가 지수는 원화 기준이 있고 달러 기준이 있겠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원화 기준의 수입 물가가 더 높아요. 높은 이유는 강달러 기조가 나타나면서부터예요. 그죠? 네. 더 많은 한국 돈을 주고 그 물건을 사 오는 거예요. 이 네. 물건을 사 오는데 한국 돈 주는 달러 주고 사면 달러 자체가 달러가 제 책상 위에 있었거든요. 여기 있네. 네. 책상 위에 있더라고. 자 이게 어떤 스마트폰을 수입하는데 달러를 주면 달러 자체가 강하니까 이거 한 장하고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근데 달러 자체가 강하다 보니까 원화로 바꾼다 그러면 원화 기준으로 하면 더 많은 원화를 줘야 되는 모습인 거잖아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수입 물가도 원화 기준으로 보면 더 안 잡히는 모습이에요. 네. 나름 강달러 기조가 꺾였죠. 나름 꺾이면서 이 둘 간의 격차가 조금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아직도 강달러인 건 맞아요. 달러 강세 기조가 살짝 약세화됐다, 둔화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약달러는 아닙니다. 아직도. 그죠? 이거 보시고요. 근데 어쨌든 달러 기준으로만 보면 보세요. 마이너스예요. 전년 동월보다 마이너스예요. 네. 물론 전년 동월의 달러보다 현재 달러가 더 강하니까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이 달러 기준으로는 특히 약세화되고 원화 기준으로도 여전히 높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잡혀가고 있는 모습. 그러면 향후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도 좀 빠른 속도로 잡힐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 그래서 저도 이 기대 때문에 이 지수를 가지고 5%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좀 가졌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 네. 그러면요 교수님 그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볼 때 정말 그 물가와의 전쟁, 인플레이션 해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올 한 해를 좀 정리하면서 이 네. 물가와 경제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어제 제가 이제 KBS 11시 반에 제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방송이 있는데요. 뉴스라인입니다. 거기서 그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우리 22년 경제를 표현해 볼 수 있을까?" 그 표현이 곧 이 질문에 대한 답변하고 유사할 것 같아요. 설명 한번 드려보면 "22년 경제를 복합 위기의 시대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복합 위기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3고 현상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대 지표가 우리 경제를 억누르는 역할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딱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고물가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고물가니까 인플레이션 시대였던 거야, 올해는. 그리고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던 고금리 시대, 긴축의 시대였던 거예요. 그죠? 세 번째는 그 긴축의 시대에 따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중에 하나가 외환 시장의 강달러 기조가 나왔던 거예요. 강한 달러의 시대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밖에 물가 금리 시장인데 외환 시장 말고도 주식 시장도 주가가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역시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죠.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죠. 경기 침체를 이끌죠. 결국 물가와 금리 그리고 이어서 경제 혹은 시장
이 관계를 이해하면 여러분이 그 물가 발표에 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한번 화면을 하나 열어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KBS에서 방송하다가 CG를 너무 멋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물론 저도 일정 부분 참여하면서 같이 만든 거긴 하지만 그 CG를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출연한 영상이어서 이거 왜 공유하냐고 지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월 달에 우리 코스피가 3,000선에 가깝게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죠. 그러니까 공포감에 또 떨어지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 고물가가 야기되다 보니까 고물가 기조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막 단행합니다. 그러다가 특히 연준이 6월 달에 첫 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고 4번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하죠. 이때 이렇게 주가가 쭉 꺼지는 겁니다. 네. 근데 자이언트 스텝 전부터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은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이 코스피가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1,300원대 환율도 깨지면서 주가가 더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죠? 1,400원대까지 10월에는 왔었죠. 특히 지난 미국 7월 14일 날 미국 6월 물가가 발표되죠. 그때 우리 같이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네. 9.1%는 정말 우리 웅달림 인생에 처음 만나보는 숫자, 만 41세가 안 되시는 여러분들께는 정말 처음 보는 숫자, 41년 만에 최고치, 5일 쇼크 이후에 정말 가장 충격적인 미국 물가 네. 상승률, 그런 물가가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더 긴축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근데 이게 반등하고 오르고 반등하고, 이것은 뭐냐면 헛된 기대였던 거죠. 계속 네. 헛된 기대, 그 희망, 결과적으로 뭐 희망 고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증권사들이 혹은 증권사 전문가들이 헛된 기대를 계속 심어줬죠. 물가 잡혔다. 금리 인상 이제 안 한다. 이런 장에서도 투자해서 성공하는 게 진짜 승리자다. 본인들만 하시면 되는데 네. 그걸 왜, 그죠? 그런 장에서는 대부분이 승리하지 않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현상도 마주했었다. 그러니까 물가와 금리와의 관계예요. 연중 최저점까지 찍었었죠. 이때가 자이언트 스텝 계속 연거푸했었던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이 코스피와의 관계도 보면 결국은 물가, 그죠? 그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행보. 물론 물가 다 잡혔나 보다 하는 헛된 기대, 금리 인상 더 이상 안 하겠다 하는 헛된 기대, 이 기대 때문에 코스피가 반등은 하긴 했었지만 장기적인 반등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결국 물가와 경제와의 관계는 굉장히 높은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도 그 관계가 충분히 설명되는구나. 그래서 23년에도 또 여러분 물가 같은 거 중요한 지표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음. 교수님, 그래서 그 많은 그 또 전문가분들께서 2023년을 좀 내다보시면서 그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래도 2022년보다는 2023년이 나을 것이다. 네. 그런 조심스러운 예상은 펼치긴 하시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매우 동의하고요. 네. 제가 워낙 웅달님하고는 방송을 많이 했고 저도 제 채널 안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왔습니다만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코스피의 흐름은 어쨌든 10월이 저점일 것이다. 네.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금리가 올라가도 23년 2분기까지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고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될 뿐이지 금리 인상은 계속 단행된다. 근데 그 금리는 어쨌든 반영되는 거예요. 먼저 선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정도가 저는 다 선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주가의 저점도 코스피의 저점도 10월, 환율의 정점도 역시 10월,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조절되는 그런 충분한 그런 강한 믿음이 시작되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도 역시 10월. 그밖에 뭐 국제 유가도 2분기가 정점 맞아 하는 확신을 갖는 그런 것도 역시 10월.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지표가 진짜 톱니바퀴처럼 네.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모든 그 지표들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이다. 제가 그 말씀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점 찍은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의사결정인데, 다만 22년은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조정되는 국면이니까 제가 22년 전망할 때는 주식하지 마세요라고 의견 드렸었죠. 근데 제 23년 경제 전망서에서는 주식하지 마세요라고까지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갈짓자 행보를 보여요. 갈짓자. 그러니까 박스권. 그러니까 계속 음. 고물가 문제 그리고 고금리 문제, 이게 22년에 엄청나게 이 코스피를 억눌렀는데 23년에는 금리는 더 이상 억누르는 소재가 안 된다. 선반영되니까. 다만 이 경기라는 문제가 이제 남아 있어요. 22년에는 경기라는 문제가 뚜렷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23년에 경기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 말씀 좀 강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반영된다는 것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뜻이죠. 경기가 어두울 것이니까. 음. 뭐 정말 많은 기업들이 다 인원 감축 들어가고, 어제도 KB국민은행에서 희망퇴직 받고 다 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나 뭐 메타나 모든 IT 모든 기업들이 다 감축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실적 발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게 23년의 모습이고,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고용 충격은 아직 안 왔다. 고용 충격은 원래 후행적인 거기 때문에 23년에나 올 것이다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인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고, 그 고용이 충격이 있다라는 실적치는 23년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2, 3월 달입니다. 어.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나서 고용 침체가 온다. 희망퇴직에 들어갔습니다. KB국민은행이 어제부로 29일부로. 근데 실제 희망퇴직 절차가 다 마무리되는 거는 한 달 정도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취업자가 실업자로 바뀌는 데는 한 달 정도 걸리고, 그 실업자가 통계로 잡히는 데는 또 한 달 걸려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그 실업 통계를 받아드는 시점은 거의 경기 침체가 있고 나서, 고용 침체가 있고 나서, 그러고도 한두 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아직 고용 침체의 흔적을 본 적 없는 것뿐이지, 그 경기가 어려워지는 모습은 23년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강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그 2023년 경제를 좀 전망하면서 저희가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지금 좀 말씀해 주신 경기 침체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 될까요? 네, 관전 포인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말씀드렸듯이 22년, 23년은 역유동성 장세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인 것이고요. 물가, 금리, 시장. 시장 중에 하나가 경기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3박자를 꼭 관전 포인트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네. 관점에서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미 제가 웅달님하고 정부의 경제 전망 발표한 거 즉시 분석해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그 핵심만 요약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기획재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거니까 이건 그냥 대통령의 경제 전망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관하지 않아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네. 책임 있게 경제 전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이해 가시죠? 네. 발표는 기획재정부 장관, 그죠? 경제부총리가 발표를 하는 거니까 이것은 그냥 정부가 전망했다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내년 경제 성장률이 1.6%다 이렇게 전망했다고 했죠. 근데 이 1.6%의 의미는 정말 네 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네 번의 1980년 5.1 쇼크 충격, 그리고 IMF 외환 위기 97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0년 팬데믹 위기, 이 네 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 보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에요. 이 1.6%가 실현된다. 그리고 이 1.6%는 말 그대로 경기 침체입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수요일 날
KDI 경제전망실장님이 계세요. 정 실장님하고 뭐 한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 1.6%를 경기 침체로 보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왜냐면 지난주에 한국은행 한 본부장님한테 내년 경기 침체다. 1.6%다. 근데 경기 침체의 정의가 다르지 않느냐. 자기는 경기 침체를 생각하지 않는다. 아, 그러면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경기 침체가 어디에 정의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 근데 1.6%라는 숫자가 네 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데, 그걸 경기 침체라고 안 하면 뭐를 경기 침체라고 하느냐라고 거의 좀 따져 묻듯이 제가 얘기했어요. 음, 근데 또 KDI 실장님한테도 물어보니까 본인도 경기 침체라고 생각한대. 제가 경기 침체라고 우기는 게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2%니까 그 2% 성장률을 밑돌면 경기 침체로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5%그 수준이면 경기 침체 맞습니다. 근데 1%도 안 된다 그러면 경제 위기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또 어려운 이유는 여전히 물가가 2%대를 상회하는 고물가 기조가 유지된다. 3.5%로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가 5.1, 내년이 3.5 이렇게 네.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또 수출도 마이너스죠. 어, 설비 투자도 마이너스, 건설 투자도 마이너스.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내년 경제가 혹독하다.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 이 두 가지가 그 다음 해에 영향을 미쳐요. 몇 개월 이후에. 왜냐하면 기업은 금리가 높으니까 돈 빌려다가 사업하고 싶지 않고요. 뭐 자재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다 오르니까 매출은 안 늘고,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줄여나가는 거죠. 그런 모습이고요. 제가 엊그저께 나간 제 칼럼에 23년을 관통할 네 가지 지표라는 그런 주제의 칼럼이 나간 적이 있어요. 그 칼럼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래프인데요. 자, 이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 전망이 아니라 한국은행의 전망을 그대로 여러분께 보여드린, 제가 그래프만 제가 그렸을 뿐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보여드린 것뿐이에요.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올해 유튜브 출연하면서 되게 비관론자다. 막 공포감을 유발한다. 공포 마케팅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김광석, 한국은행, KDI, 기획재정부 중에 가장 낙관적이에요. 제가 비관적입니까? 가장 낙관적이에요. 제가 1.9%로 전망하잖아요. 네. 내년 23년 경제. KDI가 1.8%로 전망하고 한국은행이 1.7%로 전망하고 정부가 1.6%로 전망해요. 제가 가장 낙관적이에요. 네. 제가 비관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진짜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자. 근데 하도 그렇게 하시니까 제 전망이 아니라 한국은행의 전망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한국은행 전망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가 1.3% 성장합니다. 어, 그리고 하반기가 2.1% 성장하니까, 그래서 23년 연간 1.7%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한국은행의 전망이. 근데 물가 상승률 보면 이렇게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그래서 연간 대략 3.5% 정도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그런데 23년 상반기는 1.5%도 채 안 되는 성장률에,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2% 목표 물가를 2배 이상 상회하는 그게 위험 구간이거든요. 4%를 넘으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경제입니다. 아, 그러네요. 23년 상반기는. 아, 그래서 웅달님 제 책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 첫 번째 문구가 뭐예요? 경험해 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 네. 이게 문구였는데, 경험해 보지 못한 경기 침체, 이게 여러 다른 채널에도 이제 썸네일로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겪어보지 못한, 경험해 보지. 그게 음,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우리나라가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고물가 고성장을 경험했거나 저물가 저성장을 경험했지 고물가 저성장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네.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경제가 어렵다, 가난해진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23년 상반기에 여러분 입장에서 소위 말해서 물가는 여전히 높은데, 그런데 내 소득은 줄어드는, 나름 작년까지는 물가는 높은데 소득도 늘었고, 또 19년, 20년은 물가는 좀 떨어지는데 소득도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디플레이션도 아니고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예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이 굉장히 어렵고요. 거긴 벗어나기가 어렵고 약도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국면이다. 좀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단히 준비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공포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내년 경제가 정말 혹독하겠구나, 단단히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을 좀 물가와 경기 그리고 금리, 이 세 가지 삼박자를 잘 이해하시면서 23년을 준비하시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아, 네.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또 너무 데이터로 뭐 한국은행, KDI 또 교수님께서 또 분석도 해주시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바라보면서 좀 2023년을 맞이하기 전에 예방주사를 맞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단단히 좀 준비해야겠네요, 정말로. 맞습니다. 단단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두고 즉시 분석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교수님 끝으로 저 네.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한 해 마무리 인사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새해 초에 우리 웅달님하고 또 영상, 제가 웅달 책방에 출연하는 약속을 좀 잡은 상태인데, 그때 웅달 책방에 가셔서 또 영상 많이 보시고요. 뭐 제 채널에서도 오셔서 여러 가지 경제 공부 많이 하시면서 23년에는 정말 저축의 해라는 것을 좀 목표로 삼으시면 어떨까. 저축 많이 하자 하는 해. 음, 그리고 나머지는 좀 관전해 보자. 그러면서 거시경제 좀 공부해 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23년을 좀 시작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아무리 어려운 국면에 와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 달려 있습니다. 어, 비가 오지만 비가 오는 걸 알고 우산 준비해서 나가면 비 안 맞는 거예요. 강조하겠습니다. 비 온다고 다 힘든 게 아니에요. 다 비 맞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비 맞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제가 공포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비가 오는데 비 온다고 해야죠. 비 온다고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죠? 네. 그럼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우리는 알고 그것에 맞게, 그 날씨에 맞게 준비하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런 그 매크로 분석, 거시경제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이거를 저희들의 삶 속에서 좀 마이크로하게 적용을 한다면요. 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저축하고 빚은 빨리 갚고 최대한 네, 빨리 갚고 그다음에 주식은 뭐 선택적으로 하실 분들은 조금씩 해도 되는 해인 것 같고요. 네. 부동산은 좀 더 관망하고 이렇게 좀 보면 될까요? 너무 좋고요. 네. 어제 제 채널에 한 분이 네. 댓글로 질문을 남기셨는데,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그 질문에 대해 답변 한번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세입자인데요. 전세 만기가 2월입니다. 라고 이렇게 어, 2월인가 그렇게 댓글로 질문 주셨어요. 2달 남았네요. 예, 그러면 음.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 듣고, 그러면 집을 안 사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질문 주셨는데, 지금은, 그래서 제가 답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영상 꼭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전세 지금 수급 지수가 매우 많이 떨어졌어요. 어, 그러니까 전세난이 아니라 전세 공급 부족이 아니라 전세 수요 부족한 상황이에요. 굳이 따지면 이게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세입자가 갑이에요. 어, 전세 세입자가 갑이라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갑일 때가 있어요. 전세 공급 부족, 전세난일 때. 근데 전세난이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의 권위가 더, 바기닝 파워가, 구매력이 좀 더 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이 전세 기간을 좀 연장하되 짧은 단위로 연장하십사 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길게 연장하지 마시고요. 짧게 연장하시고요. 가급적이면 1년,
아니면 1년도 어, 안 되게 연장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요. 네. 최적의 매입 시점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세 계약 기간이 있으면 그로부터 한두 달 앞에 혹은 한두 달 뒤에까지 거래할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에서는 세입자가 나가버리면 이 집주인이 세입자 찾기에 힘드는 그런 음.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떨어뜨려 가면서 연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전세금 올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집 가격 하락 속도보다 전세 가격 하락 속도가 더 높습니다. 어, 그러니까 집 가격은 마이너스 0.5% 주간 단위로 떨어지고 있고 전세 가격은 마이너스 0.7%로 떨어지고 있어요. 전세 가격이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셋집에 만약에 계속 거주하시거나 연장하신다는 것은 집주인 입장에서도 나쁜 게 아닙니다. 집주인도 감사한 일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러면서 좀 연장을 하시거나 좀 더디게 가져가시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 집값 상승률도 다 종 모양을 그려요. 정규 분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음. 어쨌든 0을 밑으로 떨어졌다가 아, 마이너스 0.5%까지 떨어졌는데 저는 더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더 떨어지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5면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2 이렇게 종 모양을 그려가면서 0에 가깝게 올라가요. 그러면 거의 0에 가까운 지점에서 매입 시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우리 동네 50% 조정됐으니까 이제 사도 돼. 음. 떨어질 때마다 추격 매수하는 거랑 다른 바가 없어요. 그런 네. 방법은 아닙니다. 다 떨어지고 사셔야 되죠. 집 사는 거 뭐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자마자 한 1년 동안 1억 떨어진다고 어. 생각해 보세요. 1억을 모은다고 가정해 봐도 그죠? 어차피 그 집 내 건데 1억 떨어져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어. 여러분 1억 덜 주고 샀다가 그 1억 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드세요. 그죠? 네. 아이들 아이스크림 사 주세요. 그럼 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값 떨어져도 됩니라는 말은 매우 죄송합니다만 음. 비경제적인 어. 인물이에요. 그 경제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합리성이 부족한. 이제 정말 이건 중요합니다. 이게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못하는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 강조하기 위해서 좀 제가 강한 어조로 표현했으니까 양해를 좀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만큼 큰돈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좀 강조해 주신 것 같고, 교수님 좀 그렇죠. 한 가지 질문 좀 더 드려도 네. 될까요? 네. 그 1년 동안 짧게 짧게 좀 계약 기간을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무엇이신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리 인하의 시그널들이 있고요. 저는 몇 번 제 채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의외로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는 시점이 23년 내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 저는 지금의 전제는 오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의 전제는. 근데 온다면 23년 하반기 정도에는 올 수도 있습니다. 음.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든가 음. 뭐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전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처럼 갑자기 뭐 정말 목표 물가 자체를 올리고 금리 인하를 가파르게 단행하고 심지어 경제 위기가 와버리면 금리 인하 또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2020년처럼. 그러니까 네. 그런 일들이 우리는 다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의 전제로서 23년 경제를 바라본 것뿐이지 23년을 살아가다가 1월, 음. 2월, 3월 살아가면서 또 다른 변수들이 등장해서 재조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전망치 그 자체를 가지고 맞다 틀리다 이걸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전망했는지 논리를 기억하시는 게 물고기 잡는 법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음. 그죠? 그런 물고기 잡는 법을 갖고 그런 변수가 등장할 때 그때 맞게 행동을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전제상 이 집값 상승률이 플러스로 전환되긴 어려운데 만약에 금리 인하도 빠른 속도로 단행이 되거나 거기에 이 부동산 규제책도 제가 아. 완화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엊그저께. 세제나 금융 완화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 그래도 플러스로 전환될 시점이 올 수 있습니다. 안 온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간혹 어떤 부동산 전문가분은 뭐 3년, 4년 동안 계속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의외로 우리나라 경제의 순환주기 자체가 짧아졌어요. 음. 항상 계속 짧아졌어요.
이게 더디게 길게 움직이다가 요즘엔 좀 짧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24년을 가늠할 수가 없어서 감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세입자의 요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점이면 이렇게 말씀 안 드리는데 지금 시점은 세입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만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세 수요 부족이라서 월세 선호 현상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전세를 좀 짧게 연장하는 방식을 최대한 논의를 해보시면 부동산하고도 먼저 상의해 보세요. 가능한지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1년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서 그리고 그 계약 기간으로부터 미리 말씀하셔야 되는데 계약하실 때 앞뒤로 한 1-2개월은 좀 여유를 원래 통상적으로는 관행상 나쁜 집주인이 아니면 1-2개월 앞뒤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 해줘요. 어떻게 계약일을 딱 맞춥니까? 그죠? 1-2달 정도는 양해가 되는데 그럼 생각해 보시면 한 그 계약일로부터 앞뒤로 4개월 정도를 두고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점을. 이 네. 정도면 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약을 연장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아, 네. 교수님 그 2024년에도 좀 이렇게 그 부동산 시장 워낙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즉시 네. 분석을 통해서든 좋은 컨텐츠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또 좋은 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올 한해 마지막 콜라보 우리 네. 웅달님과의 마지막 콜라보 두 채널 모두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